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고 나섰죠. 내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쌍특검법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이은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자, 조금 전까지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꽤 강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발도 상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라며 이 시한을 설정하고 탄핵 카드를 거론한 건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지연하는 건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민주당을 향해서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탄핵 절차가 도입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 탄핵 정족수가 총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통령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판단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죠. 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금 전 10시부터는 야당이 추천한 마흔혁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고 2시부터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둔 만큼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마친 뒤 늦어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하루빨리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 특위부터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 역시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임명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보신 대로 민주당이 밝힌 24일이 당장 내일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에 탄핵이 되면 윤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직무가 정리되는 건데 일단 윤정 기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번인 경제부총리가 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건 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 매주 화요일이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로 내일 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31일까지는 좀 숙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걸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중계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늦어도 27일까지는 이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모두 처리를 해서 좀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더 이번 주 안으로 쉽게 이끌고 가겠다. 이러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어디가 끝일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희가 차근차근 들려드릴 테고요. 먼저 권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실제로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이걸 실제로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까? 실제 강행 의사가 굉장히 완강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들이 내란 특검으로서 일원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특검이 만약에 지연돼서 임명되면 특검 준비에 20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수처가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나서 기소를 해버리면 20일 내에 기소가 돼요. 그럼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사실상 출발하더라도 수사는 못하고 공파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 내란의 정확한 어떤 범죄 피의 사실들을 확인한 다음에 기소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공판검사로 전락해버리면 특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25일까지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한 국무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에 돼야 되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결정을 못하면 다시 일주일 미뤄지는 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불안정성을 빨리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 속내가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특검을 본인들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 가장 강한 특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만든 조직이죠. 사실 이 민주당의 공수처 무시는 너무 공수처가 안타까울 수준이에요. 예전에 최상병 사건 수사 때도 그랬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이 공수처법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 이게 또 민주당이 주구장창 추진했던 거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수기 분리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특검을 통해서 통합해야 된다. 그럼 통합돼 있던 거를 뭐하러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서 공수처, 검찰, 경찰. 제가 그때 검수완박이랑 공수처 만들 때 어떤 토론회가 거기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 어떤 교수님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싸우면 수사관을 가지고 싸우고 기소를 막 누가 이렇게 하고 이게 다투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회를 만드시던가요? 그러면 지금 진짜 보면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하겠다? 이 혼란이 더 가중될 소지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민주당은 특검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권한대행한테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국민께서는 내란 속에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 속의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 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네,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데 양당 입장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현재 이 시간에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지금 회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접점이나 뭐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실은 타협안이 나와야죠. 네. 그래야지 좀 국민이 안정감을 찾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때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야당 비판만 하지 자신들의 어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또 뭐 제대로 된 조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니 과거에도 뭐 드루킹 특검이 됐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됐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 특검이 됐든 다 야당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을 해서 이 사건을 일원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계엄을 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검찰이라든가 이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혼돈이 있는 거거든요. 이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특검으로 가서 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거든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또 국민의 힘든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한덕수 총리 그리고 우원식 의장 여야정 협의체가 네. 좀 오늘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 이 중재라고 하면은 적절한 중재를 내야 되고 또 여야 원내대표도 한 걸음씩 물러나야 뭐 타협이란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좀 물러날 여지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매섭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수사 혼란, 수사 혼돈을 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제에 법제도에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번 사태 총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발언인데 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거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근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모든 키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국무회의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 한대행 측이 뭐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데드라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당혹감 속에 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일단 총리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탄핵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 얘기한 걸로 좀 들리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한덕수 대행 선택 내일 어쨌든 압박을 많이 민주당에 가했었는데 민주당에 좀 원하는 바대로 좀 내심 기대하는 바대로 선택을 내리라 보십니까? 일단 내란 특검은 무조건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일원화하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내란 동조 총리로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 역사에 남을 짓을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위,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제는 한덕수 총리마저도 그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태균 사건도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막지 못할 독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내란에 동조하는 것들을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탄핵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정하겠다. 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탄핵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좀 합쳐보면은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덕수 대행도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당이 조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럴 때 어찌 보면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들 앞에 안정감을 주고 협상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이 여당안을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해서 한덕수 총리나 여야 모두가 이 파국으로 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별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한대행 탄핵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윤정 기자, 일단 총리 신분이냐 이 대행 신분이냐를 두고서 국회 가결 정족수 논란 또 이것도 불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명문화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가 해석을 두고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여당이 이탈표가 없이는 야당 단독으로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라면서 과반 찬성, 151석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만으로도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때 했던 일들로만 탄핵 소추안을 구성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죄 공모 혐의가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가 됐고, 네. 이 앞서서 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가 일주일 더 미룬다고 해서 뭐 해법이 더 나오나요? 일주일 더 고민하면 결론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국민의 불안정성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빨리 선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일주일 미뤄서 달라질 게 없는데 국민의 불안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시간 끌기잖아요. 근데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봐요. 국민의 진실 의무, 그리고 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빨리 파면이 돼서 국정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고민할 부분은 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박상수 대변인 생각은 좀 궁금합니다. 이 총리 신분의 탄핵이냐 권한대행의 신분의 탄핵이냐. 우리 헌법은 이제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와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 두 개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탄핵을 시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에 적용되는 그 정족수 조문을 권한대행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와 같이 의견이 충돌될 경우에 이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네. 나중에 뒤에 가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뒷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국정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이게 위헌 위법 논란이 생기면요. 그 일을 야기한 쪽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인데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법적 리스크, 그런 사법적 리스크를 감당하고 민주당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이 지금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우현식 국회의장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좀 결정 내릴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 현재 이 시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목소리 보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고 안 하고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제 기억으로는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일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권한 대행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소추를 할 때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있을 때의 어떤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있을 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계엄을 묵시적으로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탄핵 사유를 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원내대표가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현수막 논란인데, 자, 윤지영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선관위가 최근 국민의힘 정여둑 의원이 내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서 네.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조국혁신당이 정현욱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 불참,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또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러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관위는 이 각각의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 불가 그리고 허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하지만 총선은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 의원에 대한 표현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선관위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점치고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서 네.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편파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현수막 표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때에서 또 나왔는데, 자, 이건 이승원 부위원장께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 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는 불어. 그냥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형평성 논란? 참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남 탓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인가요?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김용빈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법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들까 봐 걱정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현욱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또는 탄핵의
표결에 반대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다. 이것들은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정현욱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못 쓰게 하겠죠. 그리고 선관 입장에서 보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불법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들어가서 심판이 되고 있고 지금 개헌은 엄청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요. 나경원 의원도 뭐 언제까지 저런 부정선거 얘기를 하실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내란이나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님. 일단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일단 반발하고 있는데 또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까지 듣고 나서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전선거운동적인 것은 이제 선관위가 규제를 해왔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총선연대라는 곳이 낙천낙선운동을 했을 때 이걸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낙천낙선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말은 좀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좀 있는 것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선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대선 일정은 2027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2년 전, 3년 전 지금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 선관위의 발언도 앞으로 총선이 아직 3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네.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치면 아직 2년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대선도.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탄핵 인용과 가결을 상정해서 선관위 같은 국가기관이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그러니까 언론사나 뭐 어떤 정치인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국민들도 할 수 있는데 선관위 같은 국가기관이 삼았다는 건 약간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요 포인트는 맞다. 그러나 다만 낙천 운동에 대해서 금지는 과거 총선연대 때부터 유구한 어떤 선관위의 기본적인 스탠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 한번 상대당이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이 내용 언급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나경원 의원이 권영세 의원 등과 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원성동 의원 원톱, 뭐 투톱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낸다고 좀 해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탄핵 반대, 계엄은 마치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에 좀 더 기대어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참신하지도 못하고 항상 중도적인 성향도 없는 그런 극우적인 그리고 능력도 좀 부족해 보이는 인사들을 많이 인사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듯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 되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정당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수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고 계엄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은 뭐 내부 상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나경원 의원이 되는 건지 권성동 원톱으로 그냥 가는 건지 또 권영세 의원으로 가는 건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톱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 뭐 초선부터 4선까지 투톱이 뭐 이렇게 됐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는 또 원톱으로 의견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모두 계엄 해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탄핵에서도 또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였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렇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모두 이렇게 뭐 원톱이든 투톱이든 하게 됐을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 부정선거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부실선거는 있었던 거는 같아요. 부실 선거는 네, 부실 선거는 그러니까 선거안회가 제대로 부실하게 관리를 못해서 네. 부실하게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부정선거냐 아니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그 제대로 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논의가 되지 않고 부정이냐 아니냐에만 빠지게 되게 돼서 심지어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 부정선거라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법을 또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도 비밀번호라던가 이런 것들 잘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부실한 지점들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그걸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당이면 이야기를 해야지 네.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시겠다는 분이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띄우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만을 이끌어내고 어찌 보면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그런 극단적 지지층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으로서 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언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온 SNS를 보게 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수라판 조속히 정리돼야 또 이사 가야 된다. 이런 글을 좀 조금 전에 SNS에 올렸는데 이 말 즉슨 뭐 차기 조기 대선이 혹시나 열린다고 하면은 본인이 등판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좀 의지로 해석되는데 들리는 뭐 소식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이래저래 알아보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긴 하지만 네. 확인된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SNS에서 이제 보여주는 의지죠. 그리고 대선 출마 의지는 지금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야말로 정말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네.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되게 재밌는데 조기 대선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서야 중도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어제 이제 극우 유튜브들이 문제다. 극우 유튜브들을 굉장히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확장성이라는 측면을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행보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우리 당내 좀 극우 세력들에게는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난이 뭐 거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전통 지지층이라는 이 지지층도 분화가 이뤄질 것 같다. 이런 것이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분화가 이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짧게 한번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엿새 넘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헌재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오늘로 일주일째, 입증계획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는 엿새째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경호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언제 한다는 건가요? 네,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도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변론 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변호인단 준비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에 선서를 하죠.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서류를 송달받아야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루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 헌법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또 헌법재판 절차를 존중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든 헌법재판이든 형사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합헌성, 합법성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대한 수령을 거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나마 타격을 주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결국 헌법재판소 구성 9명이 안 되게 만들어서 6명으로 자신의 헌재 심판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이고요. 탄핵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더욱더 가혹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서 신속한 심리위에서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송달 간주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박상수 대변인, 이거는 국민 여론을 조금 받아들였다,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썼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미러링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그 송달을 이사 부재로 이사를 갔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안 받다가 이제 국회에 와서 받지 않았습니까? 송달을 받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송달을 안 받으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 고지를 해버려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은요, 네. 국선 변호인한테 그냥 줘버리고 바로바로 받으면 되거든요. 재판도 바로바로 진행할 자동으로 수가 받는 걸로 처리가 된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이재명 대표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했는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기소가 되고 있지 않은 수사 단계고요. 헌법재판소는 또 그러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를 않다 네. 보니까,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에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따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국선 변호인 선임이나 이런 방식을 쓰지를 못하고 송달 간주라는 요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거의 사법부를 농락하다시피 하게 가깝게 이에 대해서 서류도 안 받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인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 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의뢰인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법원이 좀 이례적인 국선 변호인 선임이라던가 송달 간주라던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도 법원이 또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승훈. 네, 의원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서류를 접수받았고요. 국회에서 계엄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법원에서 온 서류를 집으로 왔기 때문에 못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서류가 이제 국회로 와서 의원실로 와서 송달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변호인도 선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이기도 한 두 분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이게 흥미로워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계엄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랄까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네요. 개인 의견인 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이 네.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혹은 불법적인 의혹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일이었죠. 이 지난 3일 저녁 6시 25분쯤에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계엄 1시간 전인 저녁 9시 반까지 3시간 정도 성형외과에 머물렀다는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성형외과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가 운영을 하는 성형외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 취재진이 더 추가로 취재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성수 대변인,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장경태 의원 지금 개인이 뭐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주장이고 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주장이 항상 다 맞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뭐 네. 이렇게 의혹 제기는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온 내용이라 잠시 한번 전해드렸고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며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 자, 윤지영 기자, 예정대로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하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25일 오전 10시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해달라라고 지금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그리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휴일로 일부러 날짜를 잡은 건데 지금 18일에 1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레도 실제로 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공수처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지금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20일에 각 언론사에서 영상 취재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의 차량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 1일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에 출입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촬영 기자 그리고 오디오맨 등 굉장히 스텝도 많고 또 취재 차량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통제가 당일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량 통제 등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공수처가 입주한 건물이 과천 정부청사의 5동인데 이 5동 건물 앞뒤로는 이 출입구로 향하는 주변 길목을 경호 차량 그리고 경찰 차량의 주차 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몰릴 상황을 역시 대비를 한 거고요. 이 공수처는 향후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 의사를 밝히면 이 대통령 경호처 등과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당일에 5동에 지금 공수처만 입주를 해 있는 게 아닌데 네. 그 5동에 있는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이 모두 전면 출입 통제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본이 보낸 특급 우편 그리고 전자공문 등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 경호 문제, 변호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들어서 사실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관련 수사 속도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인의 개입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고 점집을 운영했다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보도가 윤정 기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 두 차례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노상원 사령관.
불명예 전역했다는 사실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에 이듬해부터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동업인에 따르면 노사령관은 10년 정도 명리학을 공부했고 또 역술인으로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을 한 건데요. 투스타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정보사 현직 대령들을 불려낼 정도로 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이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수사당국은 이들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두건을 씌워서 체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술인이다, 뭐 점집 운영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노상원 장군 같은 경우는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보사령관도 했고 신호정보인 투스타 때 777 사령관도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차장까지 원스타 때 했었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고 김용현 장관하고 친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선 실세로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엄은 오래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비밀스러운 공작 작전을 친히 구했다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아주 비선 실세로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김병주 의원 얘기 들어봤고요. 자, 박상수 대변인님. 오늘 보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 올해 운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비상계엄 선포 날짜 지정에도 노 전 사령관이 좀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런 추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나중에 영화 시나리오를 밝혀진 다음에 쓴다 그러면 개연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 패스트푸드 관련돼 가지고는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사건 때 그때 그 혁명적 조직이라는 아로라는 조직이 이 패스트푸드 집에서 모여가지고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게 이 헌재 판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을 때 당시 이석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내란을 패스트푸드 집에서 모의할 수 있느냐라고 헌재에서 변론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온 국민이 느끼기에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별의별 말이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정치판에 지금 있다 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돌아요. 뭐 찌라시 같은 게 이렇게 도는데 뭐 이 1, 2, 3이라는 이 날짜가 임금 왕자와 연결이 돼서 그렇다는 찌라시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참 그거 처음 받아봤을 때는 뭔 이런 소리까지 하냐 싶으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또 뭔가 무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 찌라시들이 또 괜히 신빙성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수사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이 국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희화화되고 너무 이렇게 우습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냥 이건 정말 진심으로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저희도 뭐 진행하면서 많이 느껴지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계속 저희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무속 고림자, 무속 코드 이런 얘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믿기지가 않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뭐 믿는 거죠, 국민들이 다. 그리고 국격이 무너지는 거고요. 대통령의 품격이 무너지는 거고요. 헌법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된 거죠. 좀 비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성추행 사건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됐던 분이고요. 그런 예비역이 문상원 전 현 정보사령관을 지휘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내 말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이나 똑같다.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인사에 개입하면서 그 인사권을 가지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계엄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정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주술사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로 표현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특검 등을 통해서 손발이 묶이니까 장님무사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칼을 마구잡이로 흔든 그 나라 현실이 돼버렸다는 점에서는 정말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 정정을 하겠고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 부분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핵심 인물로 김영군 전 대령이 일단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김 전 대령 또한 불명예 전역한 인물이라서 하나같이 왜 이런 인물들이 관여가 됐을까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군 전 대령 역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불명예에 전역했습니다.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 전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희 MBN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계엄 뒤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노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다시 말해서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 경찰은 이 햄버거집 회동에서 이들이 별도의 정치인 체포조 그리고 계엄 수사팀을 만들려고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인들, 특히 오늘 양 박사라는 인물도 나왔는데 이게 민간인들이 계엄에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비선 실세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어도 이 비선 실세라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해소를 했어야 됐는데 제2부속실 설치를 끝까지 미루고 이와 같은 지점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비선 조직들이 국정에 참여할 어떠한 그러한 명분들이 이렇게 생겼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고 나섰죠. 내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쌍특검법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이은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자, 조금 전까지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꽤 강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발도 상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라며 이 시한을 설정하고 탄핵 카드를 거론한 건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지연하는 건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민주당을 향해서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탄핵 절차가 도입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 탄핵 정족수가 총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통령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판단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죠. 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금 전 10시부터는 야당이 추천한 마흔혁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고
2시부터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둔 만큼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마친 뒤 늦어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하루빨리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 투기부터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 역시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임명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엿새 넘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헌재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오늘로 일주일째, 입증 계획 등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서는 엿새째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경호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언제 한다는 건가요? 네,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도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변론 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상경한 트랙터와 화물차,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교통 혼잡 우려 이후로 트랙터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가 길어지며 각종 단체와 시민들이 가세했고 물리적 충돌도 생기면서 집회 참가자 2명이 입건되기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중재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협상 끝에 오후 4시 트랙터 10대만 통과할 수 있게 됐고 농민들의 트랙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하며 1시간 동안 대통령 퇴진을 외치곤 해산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고 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그 여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패싱 우려 속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한 인사가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입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머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한 정용진 회장, 15분 정도 여러 주제에 관해 대화했다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당선인 최측근들도 두루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말을 전했다 밝히면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신세계그룹 관련 주식들은 장이 개장하자마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호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